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1부 종합토론 모더레이터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그 세 분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저희 토크 가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또 특별히 코시국에 맞게 한 분은 이제 비대면으로 그 정재성 부대표님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재성 부대표님 들어와 계시죠? 네, 들어있습니다. 네네. 오늘 그 일부 발표하신 그 스타트업들 일부 순서의 주제가 일상을 혁신하는 스타트업 플랫폼 스타트업들 일상을 혁신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에 대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 나눠주셔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도 제가 좀 그 소화를 하고요. 또 제가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다 들으셨지만 좀 공통적인 질문으로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우리 플랫폼 또는 플랫폼 일반이 가져다 주는 핵심적인 가치, 혁신의 가치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를 뭐 짤막하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재성 부대표님이 온라인에 계시니까 정재성 부대표님 먼저 듣고 장지호 대표님 또 태사 대표님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부대표님, 네. 네, 저희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저희의 그 회사의 미션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저희는 그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한 대중화라는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률 서비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이제 선진화가 되어서 그 대중화의 초석이 될 거라는 그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천만 건의 판례를 그 판결문을 변호사 한 사람에게 준다면 거기에서 유사한 판결문을 찾고 그걸 찾는 것도 어렵고 분석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IT 기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찾고 인사이트를 빠르게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즉 IT 기술이 활용이 돼서 변호사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그 변호사들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법률 전문가인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수도 더 많아져서 그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공급자인 생산성을 높이고 그 수요자인 그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에다 밸류를 가져다 주는 것이 플랫폼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장지호 대표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부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플랫폼의 가치라고 했을 때 연결이지 않을까요? 약간 뭐 닥터나우도 의사 환자 연결로 하지만 또 우리도 이런 플랫폼 위에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서로 연결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뭐 메일로든 화상이든 연결에 초점이 맞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슷한 의견. 연결해서 이제 가치가 발생한다. 김영준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쪽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는 약간 기회의 평등성.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비싼 작품을 저희가 미리 매일 펴옵니다. 그리고 이걸 딱 이번 주 이제 금요일도 또 하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여태까지는 정말 아예 재무적 여력이 강한 분들만 사실은 그림을 전체를 뭐 10억, 20억짜리 살 수 있었다면 지금 뭐 20억, 30억짜리 그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10만 원만큼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는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몇 명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평등성들을 주는 것도 이 플랫폼이 사실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분들을 이제 플랫폼이 사실 제가 이제 이 퇴사 관련된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그 미술품 사올 때
퇴사 같은 그 회사였으면 안 팔았었다. 이거 귀족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초창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나눠주고 이거를 귀족들만 같이 소유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좀 봤는데 역시 플랫폼이 그런 것 이 기회 평등을 가져다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그 김영준 대표님께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운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플랫폼의 시대는 갔고 이제 분산화, 탈중앙화 분산화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새로운 시대, 뭐 프로토콜 경제가 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기술은 이제 그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하고 서비스는 이제 플랫폼 특성을 가진 서비스를 이 미술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걸 통하지 않고도 양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방향을 선택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파셜리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이상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굉장히 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용자들의 니즈입니다. 저도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해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고객들의 니즈가 그거에 미트를 시켜준 게 중요하지. 자꾸 블록체인 쪽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약간 이상에 좀 가깝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완전히 그 부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에서의 장점이 부분만 뽑아서 일반 유저들은 사실 블록체인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릅니다. 앱상에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단 이거에 대한 투명성들을 공개해주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 툴로 현재는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수정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저도 2번의 이전 창업들을 해보고 말아먹어보고 뭐 어느 정도까지 가보고 또 중단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을 원하느냐.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 로톡도 그렇고 이제 그 비대면 진료를 하신 분들 분명히 사용자의 니즈들이 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미트시켜주는 것들이 결국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뛰어난 뭔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플랫폼이 발전했던 사례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두 가지를 좀 절충하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들이 원하는가, 이용자들의 니즈에 출발해야 된다는 뭐 이 100번 얘기해도 진리인 것 같고요. 사실 인터넷도 처음 출발할 때는 분산화 기술이었잖아요. 이메일 주소만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소만 알면 이게 그 서버가 필요 없이 이거를 보낼 수 있다였는데 결국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사실 플랫폼 서비스들이 많이 그 등장했던 거고, 또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은 분명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또 기술이 더 확대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장지호 대표님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사실 앞서 발표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길게는 한 20년쯤 다른 나라에 다 늦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비대면 진료 맨날 시범 서비스만 20년째 하고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뉴 노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용자들도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 불안한 건 이 뉴 노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멀이 되면 사실 뭐 10년, 20년 경험을 쌓은 글로벌 그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 또 이미 스타트업 단계로 벗어난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닥터나우나 우리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뭐 방법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 두 가지 여쭤봐 주신 걸 이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이후의 그 뉴노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하고 어떻게 경쟁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이 계속해서 확진자 수를 줄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또 모순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는 아마 뭐 사용자가 뭐 200만 명, 300만 아무리 많더라도 저희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수혜를 입으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정부와 또 이해 관계자분들을 설득하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해외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이전에도 모두 다 하고 있었고 단순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인들에게도 많이 필요하고 뭐 여드름 환자, 뭐 탈모 환자 아니면 뭐 감기 환자, 복통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득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들하고 경쟁은 아마 대표님께서도 공감하실 텐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가 무섭습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서비스 만들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타트업의 장점이 작지만 빠르고 유연하다는 거니까 뭐 또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그 환경은 글로벌 기업이 사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환경은 아닐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만의 환경에서는 또 스타트업이 더 빨리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좋고요. 예전에는 이제 VC들의 단골 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네이버가 똑같은 서비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거였는데 요새는 좀 그런 질문들이 약간은 줄어든 것 같은데 또 확인차 물어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정재성 그 부대표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남겨주신 거에서 좀 질문 드리는 게 그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뭐 변호사 그 단체와의 갈등 문제나 이제 제도적 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발표 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환경에 대한 질문이 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행법과 별개로 뭐 소위 기득권 세력의 떼법으로 인해서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그 해외와 달리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떤 제도적 지원과 또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뭐 이런 이제 이 질문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서 좀 그 리걸 테크 관련해서 이 해외와 우리의 제도적 환경의 차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또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변호사들도 이제 공급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에 좀 이 어떤 현명한 해법, 제도적 환경과 이런 시장의 룰에 대한 현명한 해법을 좀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제도적인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톡의 사례로 예를 들면 로톡의 이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변호사 협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통과시킨 협회 내부의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해서 스타트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협회 같은 곳에서 그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그 내부에서 만들어서 협회 회원들을 뭔가 그 징계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물론 그거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실제로 시행이 되기 전에 그런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협회와의 갈등과 규제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된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과정에서 많은 영업상 손해도 발생하고 인재 채용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회사가 망해서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기업에게는 사실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후에 일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갈등 상황들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갈등 해결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스타트업이 홀로 감수해야 되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빠르게 좀 선제적인
역할을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는 그 작년에 이제 변협이 규정을 만들고 나서 그 규정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헌법 소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1차적으로 그 작년 11월 12월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했다라는 취지의 심사보고서, 즉 그 검찰로 치면 공소장과 같은 것인데, 그 심사보고서를 변협과 변호에 발송을 했고, 조만간 공정위원회가 개최돼서 구체적인 그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대응하고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공명정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문제는 이 로터웍과 같은 그 하나의 서비스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그 큰 이야기여서, 사실 그 변호사 단체도 로터웍을 겨냥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그 거시적인 시장 변화를 막고 싶다 이런 뜻이 있을 거잖아요. 로톡만 망하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고 맡겨놓기보다는 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거는 이제 개별 스타트업이 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정부나 뭐 이 공공 영역에서 좀 충분히 나서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장지호 대표님도 마찬가지 예, 그런 부분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당선인이 이제 그 비대면 진료 허용하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밝혔으니까 뭐 이전보다는 좋아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그 질문도 이제 장지호 대표님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법규상 애로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이제 제도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그냥 그 허용되어야 된다 이런 그 차원이 아니라, 좀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이 혁신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허용한다가 아니라 좀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일시적 허용이니까 투자받기도 어려우신 환경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좀 이 정책 당국이 제도적 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면 진료와 또 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뭐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 약을 배달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일례로 우리가 다만 법에 그 약사법에 보면 약사님은 약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한 196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었는데요. 근데 당시 취지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약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부상처럼 판매하지 말아라라는 의도에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과거에 만들어졌던 어떤 제도적인 틀이 이 인터넷 시대와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우리 또 웹3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시대에서는 아직은 맞지 않은 법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규제적인 환경이라던가 제도적인 틀을 기술보다는 조금 아직은 좀 뒤처져 있는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틀에 있어서는 기술에 발맞춰서 이제 단순히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해외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게 다 필요해서 만든 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미뤄 보면 사실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미 환경이 뛰어넘었는데 제도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영준 대표님도 여기 질문 보면은 사실 그 제도가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적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 질문에서도
이제 그 조각 투자를 이제 공동 소유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법적 소유권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재산권 문제나 양도세, 세금 문제 등 이런 이제 그 법률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제도적 환경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좀 뭐 개선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판단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행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설립 초기부터 저희 회사는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민감합니다. 민감해서 저희는 내부 법무팀도 있고요. 변호사도 2명 풀타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의 준법적인 부분 프로세스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이런 조각 투자 때문에 뭐 여러 논란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그 자산들마다의 특색들이 다 다릅니다. 뭐 음호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한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산의 특성들이 다르고 그거를 하는 프로세스와 각각의 계약의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그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른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면밀히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국에서 문의가 올 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조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실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수동에 저희 뮤지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소유권자들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방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 1,000원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그림들 저희 요즘에 그림들이 뭐 20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적 공간까지도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뢰적인 부분들을 계속 또 해결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들은 또 모든 다 보험에 가입돼서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서 그런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다 준비를 하고 만약에 그러한 거 관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현재 지금 테스하기 때문에 테스 SC라고 저희 100%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소비자에게 책임질 수 있는 계약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스크 해칭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모든 걸 다 보험을 가입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소비자를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마련해 놓느냐.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뭐 은행과 그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행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 협약 체결하면서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결제하기 위해서 현금들을 입금하는 그러한 채널도 이제는 다 은행으로 다 수탁을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자들의 그다음에 그림이 팔린 다음에 대금을 저희가 그렇게 은행에 일종의 에스크로로 넣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사용자의 자금과 테스사의 법인 자금들이 혼용되지 않도록 계좌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 다 진행하고 있어서 계속 결국은 신뢰로 계속 비즈니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사용자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믿게 되더라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조금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아까 발표하고 이러실 때 보면은 이제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퇴사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사실 이 미술품 거래라고 하는 게 자산으로서 가치도 있지만 사실 그 미술품이 이제 예술품이니까 그렇죠. 이 예술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뿌듯함 그다음에 이제 경험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좀 설명을 덜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뭐 현문 시장에서 옥수수를 산다 그러면 자산 가치밖에 없지만 옥수수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미술품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미술 1도 모르지만 그냥 자산 거래만 하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맞습니다. 예, 미술품을 내가 소유하고 또 경험하는 측면에서도 밸류를 주셔야 더 성장하실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는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 전용 저희 뮤지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번 정말 이제 최근에는 사용자들끼리 단톡방을 만드셨어요. 거기 몇백 명이 계신데 그리고 이게 새 작품이 들어오거나 뭘 하면 꼭 누군가는 오셔가지고 그림들을 다 확인하시고 리뷰를 다 올려주세요. 사용자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형태로 결국은 이제 신뢰감들을 올리는데 저희는 많이 오시길 바라요. 왜냐면 저희 이미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3만 명 정도 됐거든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뭐
작게 그 평균적으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1인당 쓰고 계신데 와, 이렇게 1,000만 원씩 쓰시는데 왜 안 오시지? 저희는 또 오라고 이제는 올해는 저희 뮤지엄에 많이 오시도록 일부러 마케팅을 합니다. 그렇게 와서 경험적 가치를 누리면 와보신 분들은 다 와 소리가 나옵니다. 모바일로 작게 본 것과 그 명화들, 대작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공간, 그걸 그렇게 모아놓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걸 소유권을 가지면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는 또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00원어치만 사도 할 수 들어갈 있습니다. 수 있는 거죠. 저도 토요일도 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장지호 대표님께는 이제 질문 나온 것들이 그 비대면 진료의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230만 명이 경험하셨지만 아직 한 5천만 명 가량 경험 못했으니까 네네. 이게 그 실제 진료하고 다른 점, 또 이제 걱정되는 바, 뭐 이제 오진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제 좀 불안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경험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또는 이제 아니 오히려 역으로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사용해서 뭐 이렇게 비대면 진료할 수 없냐.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진료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에서 경험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걸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가지지 못한 그걸 뛰어넘는 경험도 줄 수 있고, 그 양쪽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네네. 예, 네. 굳이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한 15년 전에는 그 송금이나 예금 같은 걸 다 직접 은행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대부분 송금을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 업무라던가 또는 뭐 큰 이체 한도의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하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전체를 다 교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에 있어서는 저는 데이터로 증명하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협의해 나갈지도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건 또 일리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고민들이 정말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내가 써봤는데 이렇게 좀 뭐 별로였다, 이게 너무 좋았다, 또는 내가 약을 닥터나우에서 1시간으로 배달 받아 보니까 이건 미쳤다, 약간 이런 다양한 경험들과 데이터적인 것들을 단순히 스타트업으로서는 뭐 우리 데이터 드리븐한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또 사용자들을 설득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정부 역시도 이런 기존에 한 300만 건, 400만 건의 데이터를 같이 조사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정된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채워져 가고 있어서 좀 세 분께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세 분 모두 세 개의 서비스 모두가 이제 일상을 혁신하는 플랫폼으로서 잘 성장하고 계신데, 이게 종착점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오늘 또 뭐 키노트 하신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텔을 이렇게 잘 알려주는 서비스였다가 지금은 글로벌 이제 이 여행을 포함해서 여행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디자인하는 테크 기업으로, 이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로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들과 소비자를 매칭해주는 서비스에서 출발하지만 좀 원대한 미래를 좀 그리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고, 또 미술품만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서비스로 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경쟁사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걱정보다는 우리 참여자분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서비스는 앞으로 어떤 밸류들을 확인하고 데이터들을 모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가장 큰 종착지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종착지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재성 부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장지호 대표님, 그리고 태사 대표님, 이렇게 이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때 보여드렸던 그 장표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대한민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이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IT 기술을 통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변호사들도 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매출의 파이가 커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법률 전문가에게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데 기여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스탠포드에서 리걸테크 기업의 분류를 이렇게 늘어뜨린 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리걸 마켓플레이스로서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지금 플랫폼으로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 사이드로 확장을 해 나가서 그 리걸 다큐멘트를 조금 더 쉽게 작성을 하거나, 또는 그 프랙티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변호사들의 그 고객 관리, 사건 관리, 문서 관리, 기일 관리 등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판결문 저희가 최근에 이제 빅케이스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을 보유한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그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해서 변호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또는 일반 사람들도 그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최대한 빠르게 찾고, 그 과거에 본인과 유사한 사건이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사분들이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레퍼런스도 기존의 지인들을 통해서 몇 건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건의 레퍼런스를 확인해서 조금 더 단단한 그 소송 전략을 세워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그런 그 AI 기반의 솔루션들을 공급해서 변호사들의 생산성 높이고, 국민들이 그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와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동시에 법률 서비스 시장을 파이를 키우는,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와 그래서 국민들과 이런 IT 기업 스타트업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지호 대표님. 저는 딱 하나입니다. 아플 때 바로 생각나는 앱. 아직까지는 전 아플 때 119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아플 때 바로 생각나는 앱 닥터나우 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119보다 유명해지겠다. 네. 네, 김영준 대표님. 저희가 2019년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처음 이 컨셉을 얘기할 때 다들 그러셨어요. 그림도 못 가져가는데 누가 돈을 내냐고. 그건 많이 까였어요. 저희 피칭도 되게 많이 하고 한 60번 이상 피칭하고 대부분 다 까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시기. 이제 한 달이면 몇십억씩 계속 결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누적으로 곧 있으면 100억, 몇백억, 천억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크게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전시장에 와보시면 많이 놀라세요. 저희 샤갈의 작품도 원화가 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던, 국내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현대미술관에 가도 볼 수 없죠.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싶으면 반고의 작품도 국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미술에 있어서 그 변방이죠. 사실은 변방입니다. 투자의 금융시장에서도 그렇게 중심에 서 있지 못했죠. 근데 새로운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결국은 그런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면서 실물을 자기들이 감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자기 재무적인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는 수익대로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는 게 저희 꿈이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파일럿 세일을 하다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다 이제 행사를 하고 팔아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영문 랜딩 페이지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실물도 보지도 못하는데 영국 사람, 그 캐나다 사람, 홍콩 사람, 브라질 사람들이 결제를 하신 거예요. 5만 원, 10만 원씩. 즉 이러한 블루칩 미술품은 그 자산 가치는 글로벌하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받는 것들인데,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글로벌 버전 런칭을 하고요. 이미 몇 개 국가는 법률 검토가 끝났습니다. 법률 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파일럿 형태로 몇 개 국가에 대해서는 해외 서비스들을 진행할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가는 것과, 국내에 있어서도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좋은 작품들을
경험적 가치도 누리고 재무적 가치도 누릴 수 있는 걸로 확대해가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세션 일상을 혁신하는 스타트업 이라는 주제로 그 로톡, 닥터나우, 퇴사 세 분의 창업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분들의 꿈이 이만큼 큰 만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또 이 서비스에 한번 함께 참여해서 또 이 일상의 혁신을 누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